안녕하세요. 저는 금융 ED조의 발표를 맡은 김성기라고 합니다. 네, 목차는 다음 것 같고요. 네, 먼저 주제 선정 이후에서는 프로젝트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ESG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합니다. 2020년 거대 자산 운용 회사의 CEO 레리 핑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ESG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ESG는 그 효용성을 의심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ESG를 둘러싼 논란이 쟁쟁한 지금, 저희는 ESG와 재무지표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ESG가 기업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행 연구 분석에서는 어떤 선행 연구를 참고했고 또 어떤 부분을 보완했는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가지 연구를 참고하여 ESG와 기업의 재무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 분석을 사용했다는 것과 각 재무 지표를 카테고리화하여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어디에서 어떻게 수집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ESG 데이터의 경우 한국 ESG 기준원에서 수집했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의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ESG 등급을 수집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지표의 경우 데이터 가이드라는 툴을 통해 수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의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전처리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첫 번째의 경우 독립된 두 개의 데이터셋, ESG 데이터와 그 재무지표 데이터를 기업 코드를 기준으로 마주시켰습니다. 네, 그 다음 전처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ESG 데이터의 산출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2023년도의 ESG 데이터는 2022년 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쳐놓은 부분 보시면 직전 사업 연도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를 반영해서 두 개의 데이터셋을 만들어 봤습니다. 2023년의 ESG 데이터와 2022년의 재무 데이터를 매칭시킨 데이터 프레임. 여기 해당 슬라이드로 따지면 이 위에 뭐 단기적 영향력 시프트라고 적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은 2023년의 ESG 데이터와 2023년의 재무 데이터를 매칭시킨 것으로, 이제 위에 있는 것은 단기적인 영향력을 관찰하고자 했고 하단에 적힌 건 장기적인 영향력을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ESG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산출된 해가 2019년이라는 것과 2019년에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2020년부터 2023년으로 기간을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재무지표의 분포 중 외도가 1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는 로그 스케일링을 통해 교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 당좌 비율이 로우 스케일을 해야 되는 지표에 해당합니다. 전처리 결과 데이터 프레임은 두 개, 시프트와 넌 시프트가 되었고, 데이터는 4개년에서 이상치가 제거된 것으로 한정되었습니다. 분석을 설명하기 앞서 패널 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널 데이터란 횡단면 데이터의 특징과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횡단면 분석의 경우 누락 변수가 존재할 때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패널 데이터의 경우 시간을 고려한 연속적 관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석에는 고정 효과 모델 혹은 랜덤 효과 모델이 사용되는데, 모델의 선택은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각 모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효과 모델의 경우 각 개체별을 변치 않는 특성을 제거해서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누락 변수가 제거되고 내생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체별 차이를 추정하기 어렵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결과만 분석해야 한다는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랜덤 효과 모델의 경우 개체별 특성을 독립 변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오차항의 일부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시간 불변 변수를 모델에 포함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해 더 맞춤화된 분석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모델 중 어떠한 모델을 적용하는지는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p-value가 0.05보다 작은 경우 고정 효과 모델을, 큰 경우에는 랜덤 효과 모델을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 조의 경우 ESG와 재무지표 관련해서 두 가지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분석이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순차적으로 각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ESG 관련 변수가 재무지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분석을 위해선 추가적인 전처리가 필요했습니다. ESG 변수의 경우 A, B, C와 같이 범주형으로 되어 있기에 이를 수치형 데이터로 변환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중 공산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D등급을 기준으로 더미 변수화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ESG 등급 C까지만 있고 D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만 검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산출되고 맨 오른쪽에 나온 결과에 맞추어서 모델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패널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면 왼쪽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전 처리 과정에서 말씀드렸듯 D등급은 기준이기에 D등급 대비 다른 등급일 때 ESG 등급이 해당 재무지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를 저희는 관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기 빨간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바탕으로 D등급을 0으로 시각화한 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리고 파라미터의 범위를 표시해 봤습니다. 해당 범위가 0을 포함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고 아, 해당 범위가 0을 포함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고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현재 A 플러스는 빼고는 다 0을 포함하니까 나머지는 다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저희는 해당 표에 있는 지표들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네, 먼저 수익성입니다. 대부분 고등급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환경과 매출액 증가율로 단기에는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장기에는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판단해 드렸습니다. 여기 상단에 적혀 있는 두 가지 전제입니다. 먼저 자기자본 비율의 경우 단기와 장기 모두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차입금 의존도만 보았을 경우 안정성에 무리를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부채 상환 능력도 차입금 의존도만큼 같이 올라가고 있기에 단기와 장기 모두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활동성의 경우 단기에는 고등급 기업에 한해 부정적 영향을 보였고 장기에는 저등급 기업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의 경우 유의미한 관계를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진행한 분석은 산업별로 ESG 관련 변수가 재무지표에 비슷한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분석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산업별로 분류한 뒤 각각에 대해 패널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독립 변수는 ESG 등급이고 종속 변수는 재무지표입니다. 산업별 p-밸류와 베타 값이 결과로 나올 텐데 베타 값을 기준으로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군집 내부에서 p-밸류의 분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선택한 이유는 이 하단에 적힌 바와 같습니다. 또 산업을 대상으로 삼는 것에 있어 산업 내 기업의 수가 최소 20개 이상인 것만 선택하였습니다. 범주형 변수도 첫 번째 분석과 달리 다음과 같이 매칭시켰습니다. 네, 패널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특징적이었던 것은 금융산업이었습니다. 해당 산업의 경우 자산 기반 산업이니만큼 재무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자본 비율과 유동성 측면에서 ESG의 긍정적 영향을 강하게 받지만 단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패널 데이터 분석의 결과 추가 전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재무 지표마다 범위의 편차가 크고 극단치가 존재했기에 로버스트 스케일링을 적용하여 베타 값을 스케일링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위에 있는 그래프와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X축이 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집화 결과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실루엣 스코어와 군집화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저희는 군집의 개수를 4개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추가 시각화 작업을 위해 차원 축소도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는 차원 축소 방식으로 팩터 어널리시스를 선택했는데요.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인이 두 가지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차원 축소 결과를 바탕으로 시각화한 결과물입니다. 각각의 군집이 겹치지 않고 잘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클러스터별 설명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각 재무지표별 베타값을 시각화한 것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p-value가 0.1보다 작은 베타값에 한해 시각화를 한 것입니다. 먼저 클러스터 1의 경우 기술, 제조, 에너지 산업군으로 ROA와 당좌 비율에는 부정적 영향을, 차입금 의존도와 총자본 회전율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러스터 2는 금융 서비스 산업군입니다. 해당 클러스터의 경우 모든 재무지표의 p-value가 0.1보다 컸기에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FA 분석 결과와 도메인 지수를 고려한다면 해당 산업은 높은 규제 환경으로 인해 ESG가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단기 수익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3의 산업군은 건설, 전기, 전자, 제약 등 안정성과 품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ESG가 안정성을 높여 장기적 재무 건전성을 개선시키지만 단기 수익성은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4는 원자재 소비재 산업군입니다. 해당 산업군에서는 ROA, 자기자본 비율, 영업이익률,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 관계, 차입금 의존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군별 ESG의 재무적 영향은 클러스터별로 차별적 양상을 보였습니다. ESG 활동이 긍정적인 경우도 부정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한계입니다. 각각의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분석 1에서는 ESG 등급이 각 재무지표의 카테고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2의 경우 산업군에 따른 ESG의 영향력에 대해 관찰할 수 있었고, 그중 클러스터 4가 가장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네, 저희 참고 문헌이고,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디어 팀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13기 송채은, 13기 정주은입니다. 저희는 TV 광고 시청률을 높이는 요인 분석을 위한 EDA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이러하고요. 먼저 주제 소개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현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 라디오, 신문보다는 인스타, 유튜브 등 각종 미디어에 더 많이 그리고 더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1년도 광고 시장 규모 조사를 보면 파란색 부분 61%로 디지털 광고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터가 TV 광고로 회귀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광고가 TV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TV가 가장 안전한 매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 측 회사에서는 100% 디지털 TV 시대가 따라옴에 따라 더욱 효과적인 TV 광고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최근 데이터로 2023년도에 월별 맛집 음식 지상파 광고 집행 데이터베이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합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각 월별로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데이터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00만 개 넘는 행과 35개의 연로 전처리 작업을 곧바로 시작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는 광고주 입장에서 바꿀 수 없는 변수들, 예를 들면 광고 코드, 광고 분류명 등을 제거했고, 그리고 정보가 겹치는 변수들, 예를 들면 광고 방송 지역명, 프로그램 지역명 등 지역명만 남기고 모두 드랍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명에서도 지역명이 전국으로 표시된 것들은 분석이 불가하므로 모두 드랍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생 변수 생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광고 유형별에서는 이렇게 프로 A 정상 요금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를 타입셀 그리고 클래스로 세 개의 변수로 나누어 열 생성을 하고 분석했습니다. 타입 컬럼에서 프로 토막 자목 공고로 프로그램 사이와 아는 프로그램은 프로는 프로그램의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고 토막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들어가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자막은 이 사진처럼 프로그램 끝에 보통 이렇게 자막 형식으로 띄워지는 광고를 뜻합니다. 세일 컬럼에서 할인 요금은 정상 요금으로 세일 컬럼으로 구분했고 하지만 이거는 방송사에서 받은 광고 요금을 뜻하는데 이건 시청자의 입장에서 알 수 없는 조건이므로 드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표를 보면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주요 시청 시간대에 따라 SA, A, B, C급으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컬럼으로 급별로 나누어 특정 시간대가 어떻게 시청률을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파생 변수 생성은 1회부터 5회까지 노출 도달열에서 진행했습니다. 유효 빈도론과 recency 플래닝 이론에 의하여 3회 미만 노출 빈도 그리고 3회 이상 노출 빈도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effective frequency란 이제 유효 빈도로는 지나치게 빈도가 높으면 광고 회피 때문에 광고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광고 노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광고 효과는 증가하지만 그 효과의 증가율은 점차 감소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증가하더라도 포화점에 이르면 오히려 그 이유보다는 광고 효과를 감소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크루그맨의 각종 심리 실험을 통해 그 포화점은 3회로 TBCM은 최저 3회 노출의 빈도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유효 빈도론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1회 노출만으로도 충분히 구매 반응과 같은 광고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recency plannin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반되는 두 가지 이론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3회 미만 그리고 3회 이상으로 나누어 새로운 열을 생성했습니다. 더미 변수 생성도 하였는데요. 이거는 프로그램 광고 전 아니면 후 아니면 중간의 형태인 광고 유형 설명열에서 프로그램 명과 광고라는 단어는 분석에 필요 없는 정보로 드랍했습니다. 그리고 위 사진과 같이 프로그램 전 광고는 0으로 설정하고 프로그램 후 광고는 1, 그리고 프로그램 중간은 2가 되도록 더미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목표 변수 y를 GRP로 뒀습니다. GRP는 Gross Rating Points의 약자로 총 시청률을 뜻합니다. 이것은 도달 범위 곱하기 빈도로 가장 광고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잘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높은 GRP는 일반적으로 높은 광고 메시지의 효과적인 전달을 의미하며 이를 목표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요인들이 광고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디어 전략 간의 성과를 비교하는데 GRP는 유용한 기준을 제공하기에 저희도 이를 목표 변수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시각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처리 부분에서 광고 단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에서 단가가 가장 높은 SA 클래스의 GRP 값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타입별 그래프를 보시면 토막 광고에 비해서 프로 광고와 자막 광고의 GRP 값들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SA 시간대에 프로나 자막 광고를 송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른쪽 두 그래프를 보시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프로 에세이, 자막 에세이 광고가 가장 효과적이었지만 왼쪽 평일 그래프를 보시면 오히려 A 시간대의 광고를 노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지역과 타겟 대상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과 초록색이 가구 GRP를 나타내는 박스 플롯이고 주황색과 빨간색이 개인의 GRP를 나타내는 박스 플롯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공통적으로 타겟 대상이 가구일 때의 GRP가 높습니다. 개인과 가구 차이뿐만 아니라 유료 매체 가입 여부에 따른 차이도 비교를 해보기 위해 맨 휘트니 유 검정을 수행해 보았더니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고 시간과 GRP 간의 관계를 시각화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15초짜리 광고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 시간과 GRP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3초, 9초, 4초 등의 짧은 광고들이 오히려 GRP 값이 높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접 광고나 자막 광고 등의 짧은 광고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KBS2에서 광고들의 GRP 값이 가장 높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일부 GRP 값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에 앞서 유효 빈도론과 리스시 플래닝을 구분지어 프리퀀시를 0과 1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맨 휘트니 유 검정을 수행해보니 실제로 프리퀀시가 0과 1일 때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리퀀시를 0과 1인 경우를 나누어 랜덤 포레스트 이거는 그래프고요. 프리퀀시를 0과 1인 경우를 나누어 랜덤 포레스트로 중요 변수를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변수들끼리의 교호작용도 파악을 하여 회귀 모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건 프리퀀시가 0일 때의 랜덤 포레스트가 선택한 변수들이고 이건 1일 때 선택한 변수들입니다. 이 표가 상위 변수들과 그로부터 얻어낸 교호작용 변수들을 조합하여 생성한 회귀 모델의 결과입니다. 빨간 박스의 p-밸류 값들을 보면 변수들의 유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위 변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들과 같이 회귀 돌렸을 때 결과가 GRP와의 연관성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전체 변수와 교호작용 변수를 넣은 회귀 모델도 돌려보았습니다. R 스퀘어드 값 기준으로 성능이 더 좋아지긴 하였지만 다중분산성 문제 때문에 엘라스틱 넷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엘라스틱 넷이란 리츠 리그레션, 라쏘 리그레션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정교한 기법입니다. 이 빨간 박스가 엘라스틱 넷 기법이 선택한 상위 변수이고 이 VRP 감소를 보면 다중공산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및 한계점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한 모델에서는 변수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수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엘라스틱 넷 정교화를 진행한 기법을 적용한 전체 회귀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수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이 모델들이 뽑아내는 변수들은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특히 두 모델이 공통적으로 선택한 광고 시간대 그리고 광고 위치가 GRP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광고주들이 광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광고 시간대와 광고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로는 R 스퀘어트 값이 0.25 정도가 최대로 나왔다는 건데요. 이 데이터셋에 존재하지 않는 광고비나 실제 매출과 같은 외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있었다면 더 깊은 분석이 되었을 것 같다는 점이 한계점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DA 스포츠팀 발표를 맡게 된 13기 이유주입니다. 2014년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결승전 직후에는 도둑 맞은 금메달, 역대급 편파 판정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었죠. 그렇다면 이 논란이 단순한 억측일지 아니면 실제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저희는 오늘 이 논란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판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피겨스케이팅 채점 기준을 살펴본 후 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해서 판정 논란 분석, LLM 기반 인과관계 분석, 선수 점수 예측, 그리고 심판과 국가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용어를 먼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은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중 쇼트 프로그램은 약 2분 50초 동안 필수 기술을 수행하는 경기이고, 프리스케이팅은 약 4분 동안 자유로운 구성을 통해 선수의 기술과 예술적인 표현을 극대화하는 경기입니다. 점수는 크게 기술 요소 TES와 구성 점수 PCS로 나뉘는데요. 기술 점수는 점프, 스핀 등 수행 완성도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고, 구성 점수는 표현력과 연기력을 평가하는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보자면 트리플 악셀을 얼마나 깔끔하게 뛰었는지가 TES, 기술 점수고, 트리플 악셀을 얼마나 예쁘게 뛰었는지가 PCS, 구성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성 점수는 심판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선 미디어 기반의 분석으로 피겨스케이팅의 점수 판정에 대한 팬들의 반응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저희는 구글 API를 활용해서 경기 영상의 댓글을 수집하고 감정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트니코바 경기의 감정 점수는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판정 논란이 단순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로도 확인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14년 소치올림픽의 김연아와 소트니코바의 워드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소트니코바의 영상에서도 연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으며, 이름을 제외하고 구성한 워드클라우드에서도 김연아 관련 단어들은 queen, beautiful, judge 등 판정 논란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단어도 함께 등장한 반면 소트니코바의 영상에서는 judge, robbed, deserved 등 다양한 언어로 비판적인 댓글이 등장해 판정 논란이 글로벌한 이슈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선수들인 한유우 선수와 자기토바 선수들의 워드클라우드를 보면 긍정적인 단어와 해당 국가 언어의 댓글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14년 소트니코바의 경기 영상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비판적인 댓글이 등장해 판정 논란이 글로벌한 이슈였음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감정 분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점수 판정에 영향을 미친 인과관계 분석을 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닌 특정 요소들이 실제 점수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경기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하나하나 찾고 수치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LLM, 즉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LLM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상황별 주요 요소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수치화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저희는 선수들의 성적과 경기 관련 리뷰 데이터를 LLM에 입력해서 점수와 관련된 핵심 요소들을 도출했습니다. 네, 그 결과 여자 싱글 경기에서는 남자 싱글의 경기와 달리 공정성이라는 요소가 직접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여자 싱글 경기에서 점수 판정의 공정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LLM이 제시한 요소별 수치를 바탕으로 각 선수의 점수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모든 요소에 대해서 1, 0, 마 1의 값을 부여하고 모델을 구축해서 최종 인과관계를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성 요소는 기술 점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종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2014년 소치올림픽 여자 싱글 경기에서는 공정성이 점수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수들의 경기 기록을 중심으로 점수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저희는 소치올림픽 상위 10명의 선수들의 올림픽 세계선수권, 유럽 4대륙 선수권, 그리고 그랑프리 파이널의 성적을 분석해서 점수 변화 패턴을 확인하고 소치올림픽 점수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선수들은 성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되고 경기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을 재구성, 수정한다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성적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로 보고 이전 경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치올림픽의 점수를 예측하고 신뢰 구간을 설정해서 실제 점수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총 점수를 대상으로 예측을 진행해서 소트니코바의 프리스케이팅 점수가 이상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총 점수 중에서는 기술 점수와 구성 점수, 그중 기술 점수는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실수를 하면 기술 점수는 급격히 깎이지만 구성 점수는 단기간에 상승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구성 점수를 중심으로 다시 분석해서 실력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구성 점수 데이터에서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선수들은 지난 대회 결과를 반영해서 경기 구성을 수정함으로 점수에는 자기 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기 상관과 선형 추세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아리마 모델을 사용해서 점수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트니코바의 점수는 쇼트와 프리 모두에서 95% 신뢰 구간을 상회하는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었고요. 구성 점수는 한순간에 급격하게 오르기 힘들기 때문에 이 변화의 원인을 저희는 실력 외적인 요소에서 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유를 심판과 국가적인 요인 등 다양한 실력 외적의 요소에서 분석했는데요. 네, 2002년 올림픽 심판 매수 논란 이후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익명 심판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국가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숨길 가능성도 만들어줬지요. 실제로 쇼트와 프리스케이팅의 심판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프리스케이팅에서만 러시아 심판이 3명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는 러시아 심판이 특정 선수들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심판별 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소트니코바의 프리스케이팅 점수 표준 편차가 유독 컸으며 러시아 심판이 없는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점수 분포가 선수들별로 비슷했습니다. 이는 프리스케이팅에서 특정 심판들이 편향적인 점수를 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지만 개별 선수만 분석하면 편향 여부를 단정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러시아 선수 전체와 타국 선수 전체의 점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 점수와 구성 점수를 구분해서 피테스트,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간 점수 변화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구성 점수에서 러시아 선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러시아 심판들이 PCS를 활용해서 자국 선수들에게 유리한 판정을 했을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중 소트니코바의 점수 상승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드밴티지가 원래 존재하는 요소인지 아니면 소치올림픽만의 특수한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소치올림픽 전후 대회에서 대최국 선수들의 점수를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14년 소치올림픽에서만 PCS 점수 차이가 유독 두드러졌으며 이는 단순한 홈 어드밴티지보다는 심판 개입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홈 어드밴티지뿐만이 아니라 특정 국가 선수들이 꾸준히 높은 점수를 받는 강대국 어드밴티지가 존재할 가능성도 고려를 해서 강대국 선수들이 PCS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았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피겨스케이팅 메달 획득 순위를 기준으로 강국과 중견국을 구분해 보았는데 결과 미국, 캐나다부터 일본까지가 강대국, 그리고 그 이외의 국가들을 중견국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기술 점수와 구성 점수는 높은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구성 점수를 기술 점수로 나눈 값으로 지표를 설정해서 강대국과 중견국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기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해서 강대국이 구성 점수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았는지를 검증해 보았는데요. 네, T분포 검정 결과 강대국이 구성 점수를 더 높게 받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했습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과 14년 소치 올림픽에서는 익명심판제가 유지된 상태였는데 이때 강대국 선수들이 구성 점수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8년 평창올림픽에서는 실명 심판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러한 강대국 어드밴티지가 사라지고 중견국 선수들이 구성 점수와 기술 점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익명 심판제가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익명심판제 폐지 이후에 강대국 어드밴티지가 크게 약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강대국 어드밴티지는 소치올림픽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익명심판제가 이러한 판정에 영향을 줬을까요? 이거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저희는 익명심판제가 적용된 14년 소치올림픽과 실명심판제로 운영된 18년 평창에서 러시아 선수들과 타국 선수들의 PCS 변화량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치올림픽에서는 러시아 선수들의 구성 점수 변화량이 타국 선수들보다 확연히 높았던 반면에 평창에서는 그 차이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익명 심판제에서는 특정 선수들에게 더 유리한 판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명 심판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구성 점수의 불균형이 일부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4년 소치올림픽에서 판정 논란이 세계적으로 확산됐음을 알 수 있고 LLM 분석을 통해서 점수 판정에서 공정성 요소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수 개인 기록을 분석해본 결과 소트니코바 선수의 점수 상승이 이례적으로 급격한 패턴을 보였고 범위를 녹가 수준으로 확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강대국 출신 선수들이 구성 점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익명 심판제가 이러한 판정 편향에 영향을 미쳤음을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판정 논란이 단순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로도 검증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한 격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판 판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맞닥뜨린 한계점으로는 감정 분석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고 LLM 분석에서 피드백 반복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또 익명 심판제에서는 개별 심판의 평양성을 추적하기가 어려웠고 따라서 향후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해서 공정성 변화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이고요.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소개를 하고 금구와 카드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키워드 크롤링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할 거고요. 이것들을 요약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 좋을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마케팅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 판매, 유통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집중한 건 마케팅은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팔리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을 해서 잘 파는 것도 물론 좋은 가치이고 좋은 일이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좀 잘 팔리는 거를 어떻게 더 잘 팔아서 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신한카드의 카드 그 가맹점 업종별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카드 소비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유입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느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는 분석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그 마케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 및 이동 데이터인데요. 이제 평일에 가장 붐비는 자치구, 그리고 주말에 가장 붐비는 자치구 탑3를 봤는데, 두 카테고리 모두 강남, 송파, 서초가 탑3에 들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중에 이제 평일, 주말 봤으면 이제 시간대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제 출근 시간대랑 이제 퇴근 시간대에 이런 두 피크가 존재를 하고 그때 가장 많이 붐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 시간대를 보시면은 이제 기울기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말은 어떨까라고 봤을 때 이 출근과 퇴근의 영향, 물론 같은 시간대가 겹치기는 하지만 다른 시간대도 똑같이 이동량이 좀 많아져서 그 영향이 크다라고 하기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고요. 똑같이 야간 시간대에는 이동량이 감소하더라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구에서 다른 구로 이동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강남, 서초, 송파구를 위주로 이렇게 라인을 띄운 건데, 어, 여기서 강남구 라인을 보면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 위에서 5번째 이쭉 이어져 있는 부분인데, 네, 요 부분인데요. 이제 강남구의 경우에 강남구로 오는 사람도 많고, 강남구에서 다른 구로 가는 경우도 많더라. 그리고 뭐 송파구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제 이 라인인데 송파구 여기 가로도 똑같습니다. 송파구의 경우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칸들이 몇 개 있는데 이거는 송파구로 도착하거나 송파구에서 출발하는 그 빈도수가 그 총 빈도수의 스탑백 안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송파구에서 송파구로 이동한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 송파구에서 잔류를 하는 사람이 많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건 총 매출 금액, 구별 총 매출 금액을 바탕으로 지도를 통해서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전에 이제 붐비는 자치구를 확인했을 때랑 이제 유사하게 강남, 서초, 송파가 이렇게 진한 색깔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금액뿐만 아니라 매출 건수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는데 비슷하게 이제 강남, 서초, 송파가 이제 높은 짙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실 수 있는 게 가운데 이렇게 진한 색깔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얘는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점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강남, 서초, 송파에서 이제 다른 자료를 살펴봐도 이제 매출 금액이 높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왜 신한카드 데이터만 이런 이상치를 띨까?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신한카드 본사가 중구에 위치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카드의 전자상거래 비율이 높았던 거를 판단해 보면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냐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로 이제 어떤 업종이 많이 팔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강남구는 세금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매출 건수를 보면 전자상거래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구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구랑 비교했을 때 그 값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 곱하기 약 10의 11승 정도의 값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초구의 경우에는 새 차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이제 고민을 해봤던 거는 어떤 업종이 잘 팔리면 다른 업종도 잘 팔릴까? 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업종별로 다른 업종과의 상관계수를 구해서 히트맵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이제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업종 소분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좀 0.7 이상인 것만 마스킹해서 보면 오른쪽 그림 같이 나오는데요. 이 둘의 이제 색깔의 차이가 있는 거는 왼쪽의 경우에는 0부터 1까지 스케일링이 되어 있는 거고 옆쪽에 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0.7부터 1까지의 데이터라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상관 계수를 띄는 것들이 있는데 뭐를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뭐 양식과 중식이 관련이 있더라. 근데 중식과 스포츠 용품이 관련이 있더라. 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그룹이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룹을 지어보고 따로 하나만 남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살펴보니까 골프 용품과 병원, 안과에 해당하는 병원은 서로끼리만 관련이 있고 다른 것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더라. 라는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밑에 마찬가지로 꽃집 꽃배달과 차, 부릉부릉 차가 아니고 홀짝홀짝 마신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골프장과 첨가물의 상관관계도 높더라. 근데 뒤에 이제 P-value가 P가 검정을 했을 때 이제 거의 0에 이제 근사하는데 이거 주작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다른 데이터를 봤을 때 뭐 0.1이 넘는 거, 0.4가 넘는 거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상관계수가 높은 것들 중에서 이제 P-value가 0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그 매출 각각의 어떤 카테고리에서 매출 탑을 띄는 자치구들이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제안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까 골프 용품과 뭐 안과가 연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사람들이 골프 치고 안과 가서 검진을 받느냐? 그거는 또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 구별 소비가 아니라 개인의 소비 데이터로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업종 소분류 이런 카테고리는 다르지만 그 각각의 카테고리에 있어서 그 상관 계수가 나타나는 그 수치들이 확연하게 작아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지역구별로 소비 데이터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는 어떤 업종과 어떤 업종이 관계가 있으나 개인의 소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종 간의 관계성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더라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역구에 해당하는 마케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지역구별로 관계가 있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또 하나의 의문이 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잘 팔리는 게 서초 송파에서도 잘 팔릴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적 자기상관, 이제 모란스 아이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 값을 띄면 유사한 값들이 공간적으로 인접하다. 옆에 있는 지역도 잘 팔리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양식 매출 데이터를 한번 보면 기울기가 양수인 거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옆쪽 지역들도 잘 팔리더라 라고 하는 점이고요. 근데 다만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회기선에 근접해 있지 않은데 이건 그 어떤 유사한 관계를 띈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프롤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웹 크롤링을 이용한 서울의 키워드 분석입니다.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웹 크롤링은 온라인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롤링을 통해서 소비자 트렌드 파악, 고객 선호도 및 감성 분석, 경쟁 분야 분석을 통해 지역 기반 마케팅을 최적화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를 중심으로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크롤링하였고 각 자치구의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때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론을 비교하였는데 바로 DTM과 TF-IDF입니다. 우선 DTM은 문서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의 출현 빈도를 행렬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빈도수만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단어도 높은 빈도를 가질 수 있어서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IDF는 단어의 중요도를 반영하는 가중치 기법이어서 단순한 빈도 분석이 아니라 특정 단어가 개별 문서에서 얼마나 중요하는지를 반영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을 선택을 하였고요. TF는 특정 단어가 한 문서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고 IDF는 특정 단어가 전체 문서에서 얼마나 희귀한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단어의 영향을 줄이고 중요한 단어만 강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TF, IDF 점수는 TF와 IDF 값을 곱해서 이제 중요도를 따져서 이제 주요 키워드를 산출해 내었습니다. 우선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치구에 대해서 크롤링을 하고 자치구에서 총 생활 인구가 가장 많았던 행정동에 대해서도 크롤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크롤링 결과를 합쳐서 주요 키워드들을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시각화하였습니다. 옆에 단어들은 상위 20개 단어들이고 숫자는 TF, IDF 점수입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 맛집, 카페, 데이트, 분위기 등과 같은 단어들이 많이 검색되고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송파구, 잠실동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크롤링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여기서는 랜드마크 중심으로 주요 키워드가 많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도 같은 방법으로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입니다. 우선 강남구에서는 역삼역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업무지구랑 압구정, 코엑스 등을 대표로 상업지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팝업이라는 키워드도 주요 키워드에 있었는데 강남은 성수, 여의도에 이어서 서울에서 세 번째로 큰 팝업 중심지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유동인구 중심으로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이제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는 교대역을 중심으로 법조, 타운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밀집한 공간입니다. 교대역 주변에 형성된 포차거리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저녁 시간대에 직장인 소비가 활발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 방문 등의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서초구가 고가 소비 및 공적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시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롯데월드, 석촌호수 등과 같은 랜드마크 중심의 키워드가 많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머리로 그 크롤링 전에 앞서 언급했던 분석들을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내 인구 유입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가 가장 높은 유입률을 보였고 신용카드를 통해 소비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도 총 매출 금액과 거래 건수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새 자치구 위주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업종별 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 간 상관관계를 도출하였으며 연관성이 높은 특정 업종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업종의 고객층이 다시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고객층에 대한 타겟 마케팅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나왔던 결과 중에 하나로 실내 골프장하고 첨가물이 이제 연관이 있고 꽃집하고 차가 이제 연관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 유사한 업종에서의 소비 확률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세금 및 공과금이나 관악구의 학습지 및 교육 서비스처럼 특정 자치구의 주요 매출 업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장 많은 매출 건수를 기록한 업종이 바로 편의점이라는 점도 이제 재미있는 사실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한 마케팅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서 마케팅 제안도 되게 여러 가지를
구상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업종별 매출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흥미로웠던 결과가 그 실내 골프장과 첨가물 그리고 꽃집하고 찻집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실내 골프장하고 그 첨가물을 생각을 했을 때 두영 골프 예시로 든 거고요. 두영 골프하고 이제 사과 농장이 있을 때 이 둘을 협업을 하는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실내 골프장에는 중년 남성이나 중년 여성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부부를 짝꿍을 데리고 왔다 하면은 이제 과일 첨가물을 10%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협업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꽃집하고 찻집인데요. 이제 가족이나 커플, 소비자를 중심으로 찻집 데이트하고 꽃 선물을 이제 연결시켜서 두 업종의 상호 효과를 이제 확인해 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정 기업을 하나 정한 후에 마케팅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 간편결제 시장이 이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토스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인데 저희가 선정한 신세계 기업도 신세계페이로 자사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을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신세계 기업과 신세계페이를 이용한 마케팅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치구 3개의 자치구를 나눠서 각각 마케팅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강남구입니다. 강남구의 팝업 스토어 문화와 전 연령층이 혼재한 유동인구 특성을 활용해서 통합 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이전 소비 데이터에서 편의점 매출 건수가 가장 높았던 것을 고려해서 신세계 계열사 중에 하나인 이마트 주변에 체험 공간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세계 푸드나 이마트 자체 브랜드 중심의 팝업 스토어를 연다거나 이제 가구, 와인, 명품 등 이제 고급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는 랜드마크 중심의 키워드가 많이 등장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랜드마크 중심의 잠실은 장기간 동안 사람들이 머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랜드마크 주변의 제휴 매장과 협업을 하여 방문할 때마다 할인과 포인트를 발급하는 마케팅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동시에 신세계 페이를 이용해서 추가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는 교대역 주변에 직장인들 중심의 소비가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전략으로 구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SSG 페이 결제 시 시간대별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점심시간대나 퇴근 직후 시간대 혹은 야간 시간대에 이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에 맞춰서 각각 다른 맞춤형 혜택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뭐 식사 관련, 퇴근 이후에는 주류나 고급 안주 할인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은 제 서초구의 고급 소비 패턴을 반영한 것인데요. 신세계 그룹의 백화점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신세계 페이와 연계해서 신세계 페이의 고객 유입을 유도하고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는 등의 지원을 효과를 생각했습니다. 네, 마케팅 전략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계점과 레퍼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로는 이제 강남, 서초, 송파구 위주로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홍대가 있는 마포구나 건대가 있는 광진구 이렇게 다른 구의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업종의 소분류가 너무 다양해서 이제 모든 분류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감 분석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자치구 중심으로 소비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마케팅은 좀 부족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카드사의 소비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이래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는 이제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거기에 관련된 마케팅을 제안할 수 없었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GSEDA 프로젝트에서 도시환경 분야를 맡은 777 팀입니다. 저는 발표자 13기 박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중심으로 한 기후동행 카드 적용 범위 확장 제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월 23일 기후동행 카드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민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서울로 한정되는 기후동행 카드의 범위 특성상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기후동행 카드의 범위 확장을 제안하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보이는 노선도는 기후동행 카드로 승하차가 가능한 지하철 역들입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 앞서 단일역 승하 차량 상위 10% 역 중 기후동행 카드 지원 범위가 아닌 역들을 노선도에 표시했습니다. 이 결과 역들이 각 권역별로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기후동행 카드의 적용 범위를 권역별로 커스터마이징하여 확장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전에 몇 가지 선행 연구를 참고했습니다. 좌측의 논문을 통해 서울 지하철의 승하차 인원 예측에 사용한 변수를 참고하였으며 해당 논문처럼 p-value와 r² 값을 지표로 삼았습니다. 우측의 연구에서는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방식과 최적 수 예측 모형을 선정하는 방식 등을 참고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크게 세 가지의 데이터셋을 구성한 후 통합하여 최종 분석형 데이터셋을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동행 카드 지하철 OD 데이터셋은 두 가지의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구성했습니다. 원본 OD 데이터 표본 집단을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22개 수집하였고 전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OD 데이터의 승차, 하차역에 각각 기후동행 카드 지원 범위를 매핑하여 해당 경로를 이동할 때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OX로 라벨링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OD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3단계를 거쳐 최종 관심 경로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림과 같이 OD 데이터의 경로별 승객수를 행정거장 차이의 단일 구간별로 누적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행정거장 차이의 단일 구간 중 누적 승객수 기준으로 상위 40%를 선정하여 그중 기후동행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구간을 뽑았습니다. 세 번째로 원래 경로 데이터에서 이 구간들을 포함하는 원본 경로들을 추출했습니다. 이 결과 중 Q스택에 해당하는 총 32,495개의 관심 경로를 선정하여 최종 데이터셋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데이터셋은 역별 인구 사건 데이터입니다. 해당 피처들은 앞서 소개했던 선행 연구에서 사용했던 피처 중 월별로 존재하는 항목들을 선별한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OD 데이터의 출발역, 도착역의 행정 구역에 따라 매핑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데이터셋은 수도권 도시철도 역사 정보 데이터입니다. 도시철도 802개역, 역을 다같이 선택했습니다. 또한 각 역의 출구 개수를 네이버 지도 앱을 통해 직접 세서 추가하였고, 지하철역 반경 300m 이내에 존재하는 버스 정류장의 개수 또한 계산해서 추가했습니다. 노선 출구 버스 정류장 개수 피처 또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점을 참고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DID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DID 분석용에는 처음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피처와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종 승객수 예측용 데이터셋은 이 세 가지 데이터를 모두 결합해서 도출했습니다. 인구 상권 피처 한 개당 한 개의 시트로 구성하였으며 각 시트는 해당 피처의 월별 정보와 다음과 같은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트 4에서 승객수 예측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역별 수요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진행했는데요. 지하철 노선도 상에서 수요가 높은 구간을 도출하고자 활성상에서 시각하기 위해 피그마2를 이용하고 역별 데이터를 정리하여 코드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우측의 그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도출했었던 단일 구간 상위 40% 평균 누적 승객수를 시작했습니다. 노선별로 색을 달리하고 누적 승객수와 비례하게 선의 굵기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OX로 해당 구간에서 기후동행 카드가 사용 가능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상위 10% 12위까지의 모든 구간이 이미 기후동행 카드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상위 40% 데이터 전체를 보면은 X 표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1호선이나 신분당선 등 기후동행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역도 많이 존재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DID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DID 분석은 기후동행 카드 정책이 정말 생수 증가에 효과가 있었는지 그 소소한 정책의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진행했습니다. 아래 표를 봐주시면 DID 모델에서의 회귀기술의 의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자 하는 정책 효과는 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앞서 조율 변수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1차적으로 기술을 분석해 상관성이 낮은 변수는 제거, 추가적으로 BIS 분석을 통해 다중 공정성이 높은 변수를 제거했습니다. 먼저 상관계수 분석 내용입니다.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평한 상관계수를 선택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수준이었으며 제거할 변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중 공정성이 높은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노딩 파악의 미하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우측 히트맵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색 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에 노딩 파악 모델에서 제거되더라도 성격에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제거했습니다. 데이터셋을 GRD가 가능한 힌트, 즉 대표값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분포와 정규성을 확인해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정규성 검정을 보시는 것과 같이 4개의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표본에서 p-value가 0에 가까운 결과가 도출되었고 모든 표본이 정규성을 불만족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그룹에서 이상치를 많이 발견하였고 정확한 회귀 분석을 위해 이를 제거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비대칭적인 분포를 보이며 이를 정교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서 내용들을 종합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 가공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이상치를 제거하여 특정역에서 발생한 예외적인 상황이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그다음 일반적인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표값으로 아닌 중앙값을 선정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DID 데이터셋을 최종적으로 얻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p-value 부분에서는 두 가지의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메디컬의 0에 가까운 p-value입니다. 이에 두 변수의 유의성이 표본 층성 또는 이상치로 인해 왜곡되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행 여부를 나타내는 출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DRD 정책 효과를 나타내는 차임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7번 변수의 개수는 2.31로 정책이 시행된 역은 비처치역보다 평균적으로 승객수가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적으로 증가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책 효과는 마이너스 0.81이었으며 p-value가 0.120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저희가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책은 원래부터 승객수가 많은 서울 지역에 도입되었으며 승객수 증가로 있어 정책의 순수한 효과는 미비했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단순히 정책을 시행하는 것만으로 장기적인 승객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가격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이동 수요가 많지만 기후동행 카드 범위가 아닌 구간을 추출했습니다. 이 구간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해당 구간을 포함했을 때 기후동행 카드의 가격을 예측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운임 비용 기간에 넣었을 때 반영되는 추가 운임 비용을 기존 승객수에 추가 승객수를 합수로 나눈 가중 분배식입니다. 그러나 식의 구간 이용자 수로 기존 승객수를 넣을 경우 미래 수요를 분배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 승객수를 예측하고자 하였습니다. 승객수를 예측한 과정에 대한 소개입니다. 기존 승객수 수와 기타 도시환경 변수를 이용하여
머신러닝, 딥러닝 계열 모델을 활용하여 미래 승객수를 예측했습니다. 시계를 적합한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모델 성능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머신러닝 기술의 라이트 GBM이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모델로 기존 수식에 예측된 승객수를 대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가격을 적용할 용도를 분집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아까 나온 예측 승객수가 기존에 비해 증가한 7,750개의 경로에 위도 경로를 분출하여 출발역 집단과 도착역 집단 각각 DB 스캔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클러스터의 개수와 노이즈 비율을 기준으로 결과 방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출발역, 오른쪽에 하차역 집단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좌표 비변으로 번역본이 분집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친절함이랑 분집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출퇴근 근무 서류 사실의 기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분류하여 4개의 분류를 구성했습니다. 이중 소관 추가 지원을 분류입니다. 과정 내에 소관 모든 구간들을 포함시켜 수식의 동의를 계산하기가 실반성과는 장중간 인상은 66,000명 직장 이에 분류는 기존 간격을 유지하면서 추가 분류를 선택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개의 권역별로 기후동행 카드 확장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의미 판결은 다음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 777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일단 인사를 드렸고 저희 발표 순서 설명하는 것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발표 순서부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젝트 주제를 설명한 것부터 시작해서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뒤 그것을 분석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결과에 따라 얻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들에 대해서 알아본 뒤 실제로 폐교를 단행할 경우에 있어서 특정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의 하락은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이어지는데 그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 중 하나는 학령 인구의 감소입니다. 교육 수요의 감소에 따라서 폐교 위험에 처한 학교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는 자칫 잘못하면 교육 인프라가 크게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악순환을 타고 그리고 저출산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배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학교와 폐교 가능성이 높은 학교와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조에서는 공개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2023년생이 입학할 시점에 대해 초, 중, 고, 대학의 학제별 폐교 예측을 수행하고 그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초등, 중등, 고등 데이터 분석 및 폐교 예측까지 제가 발표한 뒤 대학 부분과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이진호 학생에게 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일단 저희는 초, 중, 고등 대학교별 학생 수, 학급 수 등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유초중등 대학교 개황 데이터, 그리고 초중등학교 위치 데이터, 출생아 수 데이터, 행정구역별 대학 통계 데이터, 폐교 현황 데이터, 그리고 시군구별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저희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폐교화될 학교를 예측하기 전에 어떤 학교가 폐교가 되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24년도에 제시된 시도교육청별 학교의 통폐합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학생 수를 가장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학교를 통폐합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연도별 입학생 수가 학생 수의 증감을 나타내기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폐교된 학교의 연도별 입학생 수를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하였는데요. 데이터를 직접 보시게 되면 알 수 있듯이 명확하게 학생 수의 감소세가 드러나고 입학생 수의 감소세가 드러나고 폐교되기 직전 연도의 학생 수 또한 굉장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교된 지역에 따라서 그 절대적인 수의 차이가 조금 적다는 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향성이 데이터를 분리하는데 유효한지 검증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폐교된 학교, 폐교되지 않은 학교 각각에 대해서 시계열 회귀 분석을 진행한 뒤 회귀 직선의 기울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고, 여기 지금 그래프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데 두 직선에 대해서 회귀 직선의 적합성을 피어슨 검정 정규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스피어맨 검정으로 검증을 하였고, 그리고 p-value가 0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회귀 직선이 적합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누락이 되었는데 OLS 검정을 통해서 두 회귀 직선의 기울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교되기 직전 연도의 절대적인 학생 수를 그대로 폐교 여부를 판정하는 데 활용할 수 없으므로 지역별 인구수 분의 폐교 직전 연도의 학생 수를 데이터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폐교와 폐교가 아닌 학교의 해당 데이터에 대한 분포가 동질성을 띠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케이스 테스트를 실행해 본 결과 폐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 간의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회귀 직선의 기울기와 폐교 직전 상대적 입학생 수의 폐교를 판정하는 데 있어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앞에 두 가지 변수로 현존하는 학교들의 데이터에 대해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여 확연한 집단 간의 분리가 일어난지를 확인했으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변수로 잡은 입학생 수에 대한 대안으로 찾은 것은 학교의 학생 수 그 자체이며, 학생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지에 따라 폐교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학생 수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도별 그리고 지역별 출생아 수 데이터와 2023년도까지의 학생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형 회귀 모형을 훈련시켜 그 이후에 학생 수를 구하게 되며, 이를 위해 저희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 수, 위치, 출생아 수 데이터를 병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전에 학교별 학생 수와 해당 학교와 속한 지역의 학생 수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상관계수가 0.8 이상한 학교를 대상으로만 회귀 모형을 적합, 그리고 학생 수 예측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가 굳이 상관계수가 0.8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만 분석을 실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상관계수의 분포를 분석을 했을 때 GMM 방식으로 지역별 출생아 수와 학생 수 간의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분리한 결과 그 경계값이 0.8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는 상관관계가 0.8 이상인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지역별 학생 수를 이용한 학교별 학생 수 예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시각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서대문구 중학생 수를 바탕으로 서대문구 중학생 수와 세연중학교 학생 수를 바탕으로 회귀 모형을 학습을 시킨 뒤 저기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2024년도와 2025년도의 데이터를 저희가 예측한 중학생 수를 바탕으로 다시 예측을 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예측을 모두 수행한 뒤 폐교 위험 학교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 위치를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하여 지도에 시각화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그림은 초등학교인데요. 일단 붉은 점이 폐교된 학교, 그리고 파란 점이 폐교되지 않은 학교를 의미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6,243개 학교 중에서 954개가 폐교 가능성이 높은 학교임으로 폐교 가능성이 높은 학교라고 드러났고, 그리고 연도 기준은 2023년생이 입학하는 2030년도 기준으로 폐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 시각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2036년의 폐교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하며 전체 3,256개 학교 중에서 516개가 폐교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39년의 폐교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하며 전체 2,349개 학교 중에서 264개 학교가 폐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교 입학자 감소와 관련된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대학교 입학자 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미리 입학자 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행정구역별로 나누어진 대학교 입학자 데이터를 연도별로 정리한 후에
이를 출생 연도별 출생하수 데이터와 병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은 2001년에 출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두 데이터를 연결해서 지역별 데이터의 입학자 수 감소 추세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대학교 입학생 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다르게 그 지역별 출생아 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입결 데이터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그 되게 민감한 데이터라서 접근이 어려워서 일단은 그 전국 출생아 수를 독립 변수로 사용하였고 그리고 재수 혹은 삼수로 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1, 2년제 출생아 수 또한 독립 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 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는 해당 행정구역 대학교 입학생 수를 사용하여 2025년부터 2042년까지 지역별 대학교 입학생 수를 예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프가 전국의 예상 대학교 입학생 수의 변화인데요.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입학생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2033년 이후에는 출생아 수 급격한 감소가 이때 나타나서 대학교 입학생 수 감소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2040년경에는 입학생 수가 현재 약 8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감소율을 확인해 보았을 때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도 지역으로 그 34%가 넘는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반해 서울은 감소율이 0.82% 정도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왼쪽 그래프가 강원 지역 예상 대학교 입학자 수고, 오른쪽 그래프는 서울 지역의 예상 대학교 입학자 수를 나타냅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교 입학자 수가 격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 대학교 입학자 수 예측 변화를 지도를 통하여 시각화하는데요. 먼저 왼쪽 지도는 실제 입학생 수에 비례하는 원 크기를 사용해서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이를 보시면 이제 수도권의 대학교 입학자 수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별 그 감소 비율을 좀 잘 나타내기 위해서 오른쪽 지도는 정교화된 원 크기를 사용하여 모든 지역의 원 크기가 동일하게 시작하도록 설정한 뒤에 변화의 상대적 크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교화된 원을 사용한 지도를 통해서 2040년까지 예측한 지역별 대학교 입학생 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이렇고요. 2024년, 6년, 30년까지 가다가 34년부터 줄어드는 추세가 확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040년까지 가는데요. 이처럼 2024년 실제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2040년에 지역별 대학교 입학생 수는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비교해봐도 2040년에 비수도권 지역의 원 크기가 수도권 지역의 원 크기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원, 경남, 전남 등 지방권 입학생 수가 감소가 두드러지고 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24년에 입학 정원을 유지하고 있을 때 지역별로 입학 정원에서 입학 자수를 뺀 값, 즉 미달자 수를 연도별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서울이나 경기권 그래프 같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미달이 나지 않고 오히려 정원의 모집으로 인해서 입학자 수가 정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는 이 현상이 2042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점점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이는 지방의 대학교들부터 출생아 수의 감소에 따른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해결책과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폐교 위험과 관련된 주요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별 폐교 위험 패턴을 분석했을 때 전국적으로 학령인수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학교들이 폐교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교 위험 지역은 지역 소멸 위험 지역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분석 결과를 통해 폐교 위험 지역이 지역 소멸 위험 지역과 겹치는지 확인하여 폐교가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의 플롯한 결과를 통해서 폐교 위험성이 높은 학교와 가까운 대체 학교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거리, 교통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통합 학교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재배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치 전략의 구체적인 예시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한 구미시 초등학교의 통폐합 방안인데요. 먼저 폐교 위험성이 높은 학교들을 DB 스캔으로 클러스터링 기법 사용하여 그룹하였습니다. 폐교 위험성이 낮은 학교는 파란색, 그리고 폐교 위험이 높은 학교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서 가까운 학교들 간의 지리적 관계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통폐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요. 클러스터링 결과에서 폐교 위험성이 낮은 학교와 가까운 폐교 위험 학교를 통합 학교로 선정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인구는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이에 따라서 생존 학교는 높은 밀도로 남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에서 DB 스캔을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통폐합 전략을 설계한다면 장기적인 학교 배치 전략 수립이 가능하며, 그리고 급작스러운 폐교 결정을 피하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된 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미리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폐교된 학교를 지역주민센터 혹은 복합 문화공간 등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소멸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통폐합 방안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교 위험성이 높은 학교들을 주변 대체 학교로 통합하였고, 파란색 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오른쪽 그림에서 파란색 점은 생존 학교이고 검은색 점은 이상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외 색깔은 이제 각각의 폐교 위험 학교들을 클러스터링한 그 결과고요. 그래서 각각 클러스터에서 노란색 점으로 선택되는 게 그 각 클러스터의 통합 학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방 데이터에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제한적인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 정부 주도로 여러 가지 개방되지 않은 민감한 데이터셋에도 접근이 가능하다면 보다 최적의 통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입학자 수 감소와 관련된 주요 인사이트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분석을 통해 대학교 입학자 감소가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40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 입학자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폐교 가능성도 많이 존재합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격차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학교 입학자 수가 지역별로 불균형에 줄어들면서 입학 정원을 조정하여 미달리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줄여서 다른 지역으로 입학자들을 분산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일처기로 지역 대학의 재정적이나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한다면 이런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비수도권 대학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학과를 개설하고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방법들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대학 간 협력을 통해서 통합하거나 공동 학위를 제공하는 방식도 유효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러한 인사이트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석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한계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생아수 데이터만을 활용한 회귀 모델의 한계점이 좀 존재합니다. 현재 모델은 출생아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입 전출수, 각 학교의 지원율, 입시 결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예측의 정밀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역별 경제 수준, 주거 형태의 변화와 같이 외부 요인도 학령인구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요소들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교육적 의사결정을 위한 추가적인 사후 분석이 필요한데요. 회계 위험성이 높은 학교에 대한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히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교육 인프라, 교사 배치, 학생 통합 거래와 같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료팀 13기 곽도윤 서승범입니다. 저희는 응급실 과밀화 요인을 분석하고 완화 방안을 제안하는 EDA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다중회계 분석과 범주별 T 검정을 시행했습니다. 최근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중증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저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는데요. 사회적 요인에는 지역별 미충족 의료율과 같은 지역 특성 변수들이 해당되며, 개인적 요인에는 개별 환자의 응급도나 개인 건강 상태 변수들이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개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응급실 특성 변수와 지역 특성 변수들로 응급실 혼잡도를 예측하는 선형 회귀 모형을 제안했지만 변수 각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응급실에 방문한 비응급 환자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였지만 상대적으로 과거에 수행된 연구이며 개별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적인 구체적 특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한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는 응급실 과밀화를 나타내기 위한 종속 변수로 2021년부터 3년간의 지역별 병상 포화 지수를 활용했습니다. 병상 포화 지수는 내원 환자 수와 재실 시간을 반영한 응급실 병상 이용률의 과밀화 정도로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표현됩니다.
지역별 연도별 병상 포화 지수를 시각화하여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응급실 포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저희는 총 17개의 독립 변수를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병상 포화 지수와 같이 21년부터 3년간 지역별 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 변수들을 수집한 후 변수들의 범위를 통일하기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한 후 최종 데이터셋을 완성했습니다. 병상 포화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 변수를 찾고자 저희는 다중회계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정교화 기법인 라쏘와 변수 선택법인 스텝 바이 셀렉션을 수행했습니다. 다중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수들 간 독립성이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VIF가 큰 변수는 총 4개였습니다. 다중 공선성을 완화하기 위해 VIF가 높은 변수 순으로 변수를 제거 후 다중회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마지막 변수인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과 화재 발생 건수 중 한 변수씩 제거한 두 모델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총 3개의 모델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스텝바이스 리그레션의 첫 번째 모델 분석 결과 미충족 의료율, 중증 응급 환자 비율 등 총 8개 변수가 선택되었습니다. 스텝바이스 리그레션을 포워드나 백워드로 진행했을 때 마찬가지로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두 번째 모델에서도 결과는 같았으며 이를 통해 저희는 공선성과 무관하게 8개 변수가 스텝바이스 리그레션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라쏘 결과 미충족 의료율, 중증 응급 환자 비율을 포함해 총 10개 변수가 선택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두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선택된 7개 변수가 병상 포화 지수와 로버스트하게 관련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중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는 중증 응급 환자 비율과 응급의학 전문의 수였고 나머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중증 응급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에 비해 많은 진단과 처치 그리고 긴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므로 병상 점유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병상 포화 지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이 수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복잡한 의료 케이스 관리가 증가하게 되므로 병상 포화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음의 관계를 갖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충족 의료율이 낮아질수록 본인이 원할 때 병원에 간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므로 병상 포화 지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 관련 질환은 주로 외래 진료를 통해 계획적인 관리를 받으므로 비만율이 높아질수록 응급실의 병상 포화 지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주로 산부인과나 소아응급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응급실 포화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응급실 혼잡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적 변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응급실을 이용하는 주체인 개인의 특성 또한 응급실 혼잡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령, 성별 외에도 건강 상태와 같은 다양한 개인적 변수들이 있는데 데이터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의료 패널의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들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습니다. 특정 개인의 응급실 이용 횟수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고 크게 인구학적 변수, 건강상태 변수, 의료 이용 변수를 독립 변수로 지정하였습니다. 인구학적 변수로는 개인의 성별, 나이, 지역이 있는데 나이의 경우 65세 미만은 0, 65세 이상은 1로 범주하였습니다. 건강상태 변수로는 개인의 만성 질환 여부, 돌봄이 필요한지, 자살 생각을 평소에 하는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개인이 판단하는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있습니다. 이 변수들 또한 모두 범주하였습니다. 의료 이용 변수로는 응급실 소요 시간, 의료기관 유형, 응급실 방문 교통수단, 응급실 방문 결과, 응급실 방문 시점을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교통수단과 응급실 방문 결과에 대해 부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선 교통수단의 경우 로우 데이터에서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9가지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지나친 범주화를 제어하기 위해 저희는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를 0, 개인이 방문한 경우를 1로 설정하였습니다. 응급실 방문 결과의 경우 5가지 범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특정 개인이 실제로 응급이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였기 때문에 응급실 진료 후 입원, 상급 병원으로 이송, 사망한 경우는 응급으로, 치료 혹은 귀가한 경우를 비응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는 의료 테이블과 가구원 테이블을 조인해서 최종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를 두 가지 형태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범주 인코딩이었습니다. 병원 종류열에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총 세 가지 범주가 있었기 때문에 더미 변수로 변환이 필요했습니다. 종류가 세 개이므로 두 개의 더미 변수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빈도 인코딩 방법이었는데요. 특정 개인을 여러 행으로 나타내는 범주 인코딩과 달리 회귀 모델은 그 행들을 모두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데 이럴 경우 독립 변수들의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모델이 다양한 패턴을 학습하기 어려워집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한 사람의 응급 이용 데이터인데요. 응급 소요 시간이 미세한 차이 외에는 데이터들의 값이 전부 같죠. 이렇듯 범주 인코딩의 경우 설명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 데이터로는 빈도를 이용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빈도 인코딩의 목적은 특정 개인을 한 행으로만 만들어 데이터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행으로 나누어진 개인의 데이터를 합산하여 횟수로 변환하였음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가지 데이터를 다중회귀 모델에 적용하였는데요. 우선 범주 인코딩의 경우 다양한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나 얼지고 값이 0.051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범주 인코딩의 경우 독립변수가 거의 다 범주형 변수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델의 설명력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빈도 인코딩의 경우에도 방문 경로나 응급 소요 시간과 같이 유의한 변수가 나왔으나 얼제곱 값이 0.9961로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높은 결정 개수는 모델이 실제 패턴을 반영하기보다 데이터에 과적합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저희는 이 두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통해 회귀 모델을 적용하기보다는 범주별 평균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 연구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변수인 응급, 비응급 환자의 그런 T 검정 결과를 보시면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회용, 응급실 이용 횟수가 응급 환자의 그런 이용 횟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 수단입니다.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의 응급실 이용 횟수 평균이 유의하게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또한 응급도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 건강 상태와 관련된 검정입니다. 만성 질환이 있고 평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응급실 이용 횟수 평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또한 병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용 횟수 평균이 더욱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 시간과 관련된 검정이었는데요. 주간과 야간은 응급실 이용 횟수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전반적으로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초반부에서는 응급실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찾고자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하여 7개의 유의 변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응급실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찾고자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설명력이 한계로 인해 대안적으로 범주별 T 검정을 시행하여 집단 간 응급실 이용 횟수 차이가 유의한지 분석하였습니다. 저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초반부 연구에서 중증응급 환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응급실 포화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중증 응급 환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 의료 자원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저희 데이터셋으로 지역별 중증 응급 환자 비율을 시각화했을 때 놀랍게도 수도권이 아닌 대구와 부산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를 통해 의료 자원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수도권에만 의료 자원을 집중시키지 말고 지역에 맞는 응급 의료 및 병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부 연구에서는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예상보다 많았고 정신과 약물 복용자, 주관적으로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등 특정 그룹에서 응급실 이용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응급실보다 1차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즉 1차 의료기관이 접근성을 높이고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1차 의료기관에 먼저 찾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성질환, 정신건강,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적절한 응급실 이용을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의는 다양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발견하여 응급실 혼잡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셋의 연도 불일치 문제로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혼합 효과 모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는데 추후 데이터셋을 확보하여 혼합 효과 모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